매주 월요일은 사건 대장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NC소프트 윤송희 사장의 아버지가 피살된 양평 전원주택 살인 사건 이야기해 봅시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손수호 변호사가 사건 기호 정리해 주시죠. 네. 2017년 10월 25일 양평군 서종면에 있는 한 전원주택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유명한 회사죠. NC소프트의 윤송희 사장의 아버지가 색소폰 동호회 모임에 갔다가 모임 끝나고 막걸리 2통을 하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CCTV에 찍힌 게 윤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날인 10월 26일 오전 윤 씨는 손과 목 등을 흉기에 무려 27차례나 찔려 살해된 상태로 자택 주차장 옆 수풀에서 발견됐는데요. 윤 씨의 벤츠 차량은요, 자택에서 4.2km 떨어진 공터에서 발견됐고 그 차량의 운전석과 바닥에서 숨진 윤 씨의 혈흔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당일의 CCTV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윤 씨의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이 찍혔는데 운전자가 윤 씨가 아닌 허 씨였어요. 그래서 경찰은 허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날 오후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허 씨는 긴급 체포된 직후 받은 첫 번째 조사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면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조사부터 말을 바꾸는데요. 고급 전원주택을 보러 왔다가 벤츠를 보고 나는 차를 훔쳤을 뿐이다.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 라면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묵비권을 행사했죠. 하지만 검찰은 이 허 씨를 조사한 다음에 이 허 씨가 빚 독촉을 받는 그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강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결국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이 허 씨가 부유층 거주 지역과 범행 도구 방법을 검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용의주도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이며 이 방법이 지극히 잔인하고 참혹하다. 따라서 이처럼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요. 허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허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허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적 없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된 당시의 경제적 상황, 또 범행 준비 정황, 그리고 사건 발생 전후의 행적,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 그리고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살인을 하고 금품을 가져간 사실이 증명된다고 하면서 허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즉 범행 동기와 관련된 허 씨의 상황, 또한 범행 준비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정황 등등을 종합하면 허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 즉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면서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예.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 그 재판부가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정황, 사건 발생 전후 행적 이런 걸 봤을 때 범인이 확실하다. 결국은 계획 범죄로 판단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범행 사실 그 부유층 거주지를 미리 검색을 해서 그 지역을 찾아간 거거든요. 따라서 이 윤 씨를 범행 대상으로 미리 특정을 하고 간 건 아니지만 실제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이런 그 범행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고 그 현장에서 이런 범행이 발생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체가 없는 사건 아니고 사체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CCTV에서 이 차량을 옮기는 것만 찍혀있지 그 살인을 했던 그 장면이 찍혀있지 않았어요. 또 하나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 용의자는 나는 전원주택을 보러 갔다가 벤츠를 훔쳤을 뿐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자백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렇게 흉기도 없고 CCTV도 안 찍혔고 자백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유죄가 인정되는데 이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직접 증거는 없죠. 예. 지금 특히 이제 흉기와 연관된 의문점이 이제 이 사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요. 지금 시신에 아까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27차례의 자상 흔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쓰인 것은 틀림이 없고 그리고 또 시신에서 둔기에 의한 흔적이 또 함께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2개 이상의 흉기가 사용이 됐던 것으로 당시에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둘 중에 그 어느 것도 사실은 발견이 안 된 채 흥미로운 건
뒤늦게 얘기가 하나 발견이 된 게 있어요. 예. 칼이 허 씨의 부친 묘소에서, 그러니까 허 씨가 범인이었다고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도주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순창이 이 사람의 연고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친의 묘가 거기에 있었고요. 그리고는 그 근처에 있는 임실에서 검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친의 묘소 옆에서 밀가루 봉지하고 이제 칼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그게 범행 동기인 줄 알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예. 그래서 DNA 등을 이제 검출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지문도 혈흔도 그 누구의 것도 발견이 안 돼서 그러면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흉기는 대체 뭐냐 하는 것으로 또 다른 의문을 야기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직접 증거인 흉기가 발견이 안 됐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배회한 장면만 CCTV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배회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을 타고 도주를 해야지 일반적일 것 같은데 뭐 금전이 필요해서 외제차 뭐 고급 차량을 훔쳤으면은 당장 마을을 떠나는 것이 정상일 텐데 1시간 동안 그 마을을 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또 한편으로 모텔을 들어가요, 근처에. 그래서 모텔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한 2시간여 소비를 하고서는 그런 다음에 이제 공터로 와서 벤츠 차량을 두고 본인의 차량을 타고 도주를 하거든요. 예. 이런 정황이 도대체가 지금 금품 중에 이제 사실 벤츠 차량이 어떻게 보면 외제 차량이 가장 값비싼 물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금전을 노린 범죄라고 치면 이런 행위들이 도대체가 앞뒤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 이 교수님께서 이 사건의 어떤 의문점 그리고 또 판결이 지금 다 나왔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확정됐습니다만 뭔가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실 건데 증거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증거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형사사건에서 당연히 증거에 의해서 판사가 유죄의 확신을 가져야만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크게 나누면요.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 증거는 사실 정말 그 행위, 범죄 행위를 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인데. CCTV에 찍혔다거나. 그렇습니다. 예. 영상, 녹음, 아니면 자백 또는 증언, 직접 본 사람의 증언 이런 것들이 직접 증거고요. 그 외의 증거는 사실 다 간접 증거, 정황 증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흉기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직접 증거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흉기를 가지고 정말 살해했는지는 추정을 하는 거지 직접 그걸 보여준 건 아니거든요. 거기 만일 뭐 피해자의 DNA나 이런 게 나왔다면은. 과학 증거도 거의 대부분 간접 증거입니다. 그래서 혈흔, 족적, 지문, DNA 이런 것도요. 사실 그 현장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지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지 정말 살해 행위를 한 걸 보여준 거 아니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그러한 간접 증거만 있더라도 그러한 간접 증거가 다양하고 풍부하고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이걸 종합적으로 볼 때 살해 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겁니다.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좀 의문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이 교수님한테 아까 부모님 묘소에서 발견된 흉기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다 결론이 났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 용의자들 혹은 피의자들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 체포되기 직전, 아니면 신경에 뭔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들리는 장소, 이런 것이 부모님 묘소가 많더라고요. 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과의 어린 시절 때는 사실 자기가 어린 시절에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 천진난만했던 그 시절에는 사실은 지금 이런 상태가 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정말 순수한 때가 있었다. 이런 이제 회상을 하는 거죠. 일종의 죄의식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 상당 부분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는 향수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잘못을 고하기 위해서 갔다가 보통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서는 이제 자해를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이런 심정인 건데요. 그런데 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뒤로 보면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간접 증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볼 만한 충분한 대안적 가설이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는 지금 간접 증거 중에 중대한 살인죄가 인정이 될 만한
만한 뭐 혈흔이 이 사람 옷에서 충분히 발견이 됐기 때문에 범죄에 뭐 연루된 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예. 하나 더. 네. 생수하고 밀가루는 왜 샀을까요? 뭐 현장에 뭐 여러 가지 지문이나 이런 것들 지우기 위해서 샀다. 아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현장이 좀 특이한 현장이에요. 차량에서 이제 피해자가 집에 도달해서 차량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범인하고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대단히 많은 혈흔. 왜냐하면 20군데가 넘게 찔리다 보니까 다량의 혈흔을 쏟았을 걸로 추정되는 현장이 있는데 문제는 그 현장에 쓰러져 있던 게 아니고요. 거기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시신이 옮겨진 상태로 수풀 속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유, 그러니까 예컨대 이거 왜 샀느냐도 답을 안 합니다. 이 사람 수사기관에서 뭐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생수와 밀가루를 산 이유를 이제 뭐 증거를 이제 혈흔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아마 산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사실 경찰에서 처음에 이 살인 현장 또는 범죄 현장에 이제 밀가루를 이제 뿌리는 행위 이게 처음엔 영화 드라마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경찰에서 굉장히 좀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본인의 어떤 그 흔적을 감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알려지면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걱정을 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혈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혈흔, 또 밀가루를 그런 목적으로 이제 구입한 점, 여기에 더해서 범행 전에 공기총, 뭐 수갑 이런 거를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또 범행 후에는 살인 사건을 집중적으로 검색을 했어요. 이런 것들도 실제로 살인 행위를 했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는 살인 행위를 했다고 충분히 이제 확신을 가질 만한 그런 정황 증거들이 되는 것이고요. 또 간접 증거만 있는 경우에도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사체가 없는 경우에도 살인 유죄 판결을 선고한 적도 있고요. 다만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형도 선고할 수 있는 이런 살인죄 같은 법정형이 무거운 경우에는 이제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판결할 때, 유죄 선고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1, 2, 3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는 거는 그런 걸 감안하고 판단했음에도 정황 증거, 간접 증거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쪽에 다 통일되어 있다라고 본 거죠. 근데 처음에 이 사건이 언론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유는 역시 윤송희 사장의 아버지다 이런 점.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처럼 2개 이상의 흉기로 20여 차례나 자상 흔적이 있다. 그러면 원한에 의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그냥 누구의 집인지를 모르고 부잣집을 검색하다가 그 집이 타켓이 된 게 아니냐. 정답은 뭡니까? 이게 대법원 판결. 법원의 그 판결에 따르면 이 행위자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마치 원한에 의해서 한 것처럼 굉장히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럼 원한 관계는 아니었네요. 그런데 반대로 이 재판받을 때 피고인 이 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거 봐라. 이렇게 잔혹하게 죽이는 거는 이거는 원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사람을 모른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내가 아닌 다른 원한 관계가 있는 제3자가 이런 범행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항변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이 피해자가 손수호 변호사 말처럼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여러 차례 가했겠느냐. 난 아니다 하면서 제3의 인물을 주장했어요. 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3의 인물이 있노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아주 잔혹하게 사람을 고의로 살해하고 지금 이제 무기징역이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얼토당토 않게 본인이 사람을 죽여놓고서는 반성이 안 한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죽였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실제로 정말 공범관계에 있었던 제3자가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이 진술이 무조건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한 고의적인 악의적 거짓말이라고만은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뭐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는 여지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사건이 사실 너무 많은 의혹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앞뒤로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살인 사건에 가담한 건 틀림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로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이었을까가 이제 의문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사건의 내용상 이게 한 사람이 저지르기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사건이다 하는 게 이제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입장이고 또 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 저도 좀 교수님께 좀 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제3의 인물이 아니고 공범이라는 거죠? 예, 말씀하세요. 지금 많은 그 프로파일러들이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피해자인 윤 씨가 굉장히 체구가 크다. 예. 가해자보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공격을 가해서 20여 차례 넘게 흉기로 찌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한 그런 전문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범행 전에는 여러 가지 그걸 다 검색을 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게다가 핸드폰 위치 추적까지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범행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도주할 때는 휴대전화 전화를 끄지도 않았거든요. 게다가 신속하게 도망가지도 않고 매우 천천히 달아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점. 이런 것을 볼 때 혹시 단독 범행이 아니라 뭔가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서 했거나 예. 아니면 공범이 있는 거 아니냐 또는 범인이 아닌 거 아니냐 기타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예.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의문점이 상당 부분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예. 지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CCTV를 추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제3자가 확인된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만에 하나라도 확인이 됐었으면은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제 피고인의 이제 주장에 상당히 설득력이 실렸을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죠. 예. 지금 몇 가지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이게 지금 계획범죄라고 그러니까 가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계획범죄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손수호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핸드폰 위치 추적이라는 걸 사전에 미리 다 검색을 했어요. 이 사람이. 위치 추적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래놓고선 핸드폰을 끈 흔적이 없어요. 켜놓고 있었다. 도대체 왜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했느냐. 지금 이 검찰 측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이렇게 냉혈하고 치밀하고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죄질이 좋지 않은 그러나 이 사람이 그래도 부동산을 영업을 했었고 지능에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이상 수준의 지능을 갖고 인터넷도 활용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실제로 핸드폰 위치 추적까지 다 검색을 하고서는 핸드폰은 여전히 켜놓고 그리고는 이제 도주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획범죄라고 하는데 예. 도주를 제대로 이렇게 참 성의 없이 다 추적 가능하게 CCTV에 다 이제 보여주면서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꼬리를 왜 남겼는가. 더군다나 이 사람이 지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도구들을 구매를 했어요. 실제로. 예. 그런데 그 구매하는 장면까지 다 찍혀 있어요. 예.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채 밑도 끝도 없는 제3의 칼이 뒤늦게 부친의 묘소 옆에서 발견됐는가 하는 것도 도대체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만에 하나 제3자가 지금 조력자로서 이리저리 역할을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조력자 예컨대 만일 청부라고 합시다. 살인 청부? 네. 예. 그러면 일단 인터넷을 핸드폰 여러 가지 사용 내역을 보면 제3자의 이제 존재가 드러나야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과 이제 연락을 했던 당시의 사람이 지금 피해자 윤 씨와 연관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게 경찰의 결론이에요. 문자나 메일이라든가 다 뒤져봤을 텐데. 윤 씨와 관련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궁금증인 거는 윤 씨와 관련 없는 사람은 그러면 사건 전후에 연락한 사람은 없는가? 윤 씨와 꼭 관련이 있어야 그렇죠. 됩니까?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 부분 아직도 좀 궁금증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거죠. 예. 그 청부살인 가능성까지 언급하셨는데. 근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허 씨가 대법원 재판까지 다 받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1심도 유죄, 2심도 유죄, 3심까지도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범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의리를 지킬 이유가 있나?
반대급부가 있을 수도 있죠. 뭐 금전? 네.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의리를 계속해서 유지했다? 그럼 뭐 할 때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 허씨 변호인이 계속해서 수십 군데 칼에 찔렸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한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했는데 그 피해자가 심한 반항을 했을 때 이렇게 수십 군데 이게 자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물론이죠. 예. 네, 뭐 여러 군데 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상의 형태를 보죠. 예컨대 지금 얼만큼 치명상을 입혔느냐. 그리고는 이제 만약에 얘기를 사용하는데 이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상대를 공격할 때 쓰는 방법하고 전혀 칼을 휘둘러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예. 상대를 공격할 때 휘두르는 방법은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는 둔기를 사용한 것도 시신에 지금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단순히 뭐 얘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면 지금 둔기를 사용해서 상대를 제압한 다음에 얘기를 썼다면 그러면 20몇 번을 찌를 필요가 없죠. 정신을 잃었는데. 예. 왜 그런 짓을 왜 그렇게 비합리적인 폭력행위, 과도한 폭력행위를 시간도 낭비해가면서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 설명이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아까 저희가 뭐 반대급부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흔히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15년만 살다 와, 뭐 20년만 살다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뭐 15년, 20년, 뭐 30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티즌들은 그 다른 사건이랑 조금 다르다. 이게 피해자가 사회에서 그래도 힘께나 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사법부의 신뢰가 정말 많이 추락했구나. 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판사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유죄라는 전제 하에서 검사가 구형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참고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피고인의 태도예요. 그런데 이 피고인이 끝까지 나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본인의 범행 사실을 가리킴에도 뻔뻔하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재판정에서의 태도 역시 뭐 이제 피해자 가족들에게 뭐 이제 미소를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노려본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또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게 단순 살인도 아니에요. 이게 강도 살인이에요. 그런데 뭐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엄한 그런 수준, 아주 엄한 수준의 그 형을 구형하고 또 실제로 선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뭐 모든 살인 사건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범행 동기. 네. 여기서 범행 동기는 금전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판결에 따르면 강도 살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 살인이라는 게 살인 행위 한 후에 이제 물건을 강취해도 되는 거고 또는 강도하는 과정에서 살인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금전적인 여러 곤란함, 곤감이 있었기 때문에 부유층은 거주지를 물색을 해서 살해하고 물건을 이제 가져간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죠. 판결에 예. 따르면. 그러면은 물건을 훔친 거는 현금은 없고 벤츠 차량 하나만 되는 건가요? 네. 아마 지갑을 아마 훔친 것으로 지갑도 보입니다. 같이. 네. 예. 결국 강도 살인에서의 그 살인이 굉장히 그 중한 범죄이고 예. 정말 무서운 행위인데 강도라는 게 그 살인에 상응할 정도의 큰 아주 값어치 있는 물품을 강취해야만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예, 네. 예. 그 절도와 강도는 형량이 완전 차이 나죠? 그렇죠. 차이가 나죠. 예. 절도 강도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절도하고 강도가 뭔 차이야? 절도는 이제 훔쳐가는 거죠.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훔쳐가는 거고요. 강도는 이제 강취하는 거죠.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가져가는 건데 절도 살인죄라는 죄는 없습니다. 절도 살인죄는 없고요. 절도하다가 살인을 하면은 두 개의 죄가 성립하는데요. 강도를 기화로 해서 살인하게 될 경우에는 강도 살인죄가 별도로 성립을 하고 처벌 수위 역시 살인죄보다 더 강하죠. 예. 그런데 이 사건 허 씨가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 등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이게 보통 구치소 내에 오래 있으면 이런 걸 다 합니다. 뭐냐면 뭐라도 저 한번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꼬투리를. 그리고 또 구치소 내에 이제 수용되어 있으면서 여러 사람 얘기도 듣고 또 재판도 받고 또 기록도 보고 뭐 국선 변호사로 추정됩니다만 변호인도 만나고 하면 본인이 법률 전문가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증거들
이제 검사가 제출을 했고 법정에서 증거 조사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판사가 유죄 무죄 판결을 내리고 또 양형까지 해서 선고를 하는데 그중에 이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 이거는 절차를 어겼네. 절차를 어겼으면 증거로 사용 못한다. 증거 능력 없다. 이런 경우에 하나 둘 배제하게 되면 본인이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의 잘못을 하나하나 이제 따지게 되는 것이고 또 변호인도 역시 그런 활동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함께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그 잘못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이제 밝혀졌죠. 그래요. 이 사람 좀 결국 무기징역이 났는데 무기징역이 계속해서 감옥에 있는 건 아니고 가석방 제도가 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같은 거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좀 두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